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선 의원을 끌어내라는 계엄 당시 지시 내용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법정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정을 거친 뒤 2시 15분쯤부터 오후 재판이 재개가 됐습니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공판에 이어서 오늘도 법정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을 해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1차 공판 때와 달리 재판부가 이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를 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전이죠. 9시 57분쯤에 법정으로 들어왔고요. 피고인 측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 피고인석에 착석을 했습니다.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한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자 전부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었고요.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눈을 감은 채 증인신문 내용을 들었고요. 중간중간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 사이 신경전도 이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서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전사령부 1 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오후 3시 10분쯤까지는 조성현 단장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당시 해당 지시를 윤 전 대통령에게 들었었는지 또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 지시를 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했는데요. 조 단장은 그런 적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낼 수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라고도 지적을 했는데 조 단장은 그럴 상황도 그럴 임무도 아니었다면서 시민과 국회 그리고 부하들이 다치는 것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은 조 단장 신문이 끝나고 김형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 대대장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원 주변에서는 종일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탄핵 찬반 집회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법원 부근에서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5개 부대, 경찰 330여 명을 현장에 투입을 했고요. 경찰 버스도 법원 안팎 곳곳에 배치해둔 상황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들은 법원 출입을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이 법원 내부 보안 검색도 평소보다 훨씬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위한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선 주자들이 잇따라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을 찾아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연일 정책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진행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난 주말까지 후보 8명의 경선 토론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1차 경선에 반영될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서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가려내는 건데요. 후보 절반이 고배를 마시는 1차 컷오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경선 승부처로 국민의힘의 텃밭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을 택한 후보가 많은데요. 한동훈 후보는 오늘 경북 경주를 찾아 에이펙 정상회의장 예정지를 방문했고 황리단길에서 당원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후보도 각각 대구에서 기자 간담회와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광역 급행철도 GTX 전국 확대 구상 공약으로 시정 운영 경험을 부각했고 홍준표 후보는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적 강점도 내세웠습니다. 주자들 간의 설전도 치열해지는 양상인데요. 앞서 홍준표 후보가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는 질문을 한 것을 두고 한 후보 측이 B급 질문이라며 반발하자 홍 후보는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질문을 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경선 상황도 알아보죠. 이재명 후보가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모두 4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지역 경선, 지금까지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을 치렀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하면서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어대명이 아니라 90%대 득표율 이재명이란 구대명 신조어도 회자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구도가 확정된 만큼 김동연, 김경수 후보와의 네거티브 공방과 같은 경쟁적인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관전평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계엄 이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당원들의 분노가 현실적인 대안인 이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며 경선이 곧 본선인 만큼 내부적으로 경쟁할 때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사실상 본선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 역시 후보 간 연대와 정책 경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경선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어떤 현상 변경도 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고 김동연 후보는 YTN에 출연해 한 명의 후보가 일방적으로 표를 가져가는 건 건강한 민주당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도 식지 않는 분위기죠. 네, 양당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이 어제 공개된 한 대행의 외신 인터뷰를 계기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 질문을 받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노코멘트라고 답하면서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가장 앞서 날선 비판을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게 정상이냐며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대행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무책임한 망상가들이라며 자기 장사에 정신 팔린 노욕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경선에 뛰어든 국민의힘 한동훈, 나경원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편한 기색을 거듭 드러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대선 때는 직의 작대기도 필요하다며 한 대행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고민 속에 한 대행까지 대선판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한 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큰 불이 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에서 추락한 주민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숨진 60대 남성을 방화 피의자로 특정했는데 농약 살포기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관악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아파트 왼쪽에 있는데 창문 쪽이 모두 깨져 있고 X자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난 세대들인데 당시 화재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공터 쪽으로도 유리 파편들이 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의 연기와 열기 때문에 저렇게 화재가 난 4층 이외에도 위아래로 연기와 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심각한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현장에서 화재가 난 시간은 오늘 오전 8시 17분쯤인데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서 1시간 반 만에 화재를 진화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화재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층에선 경찰과 소방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2개 호실인 401호와 404호 그리고 그 사이 복도를 중심으로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 주민들도 공터에 모여서 불이 난 층을 우려스럽게 쳐다보는 모습인데요. 다들 펑하는 큰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서 대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주변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죠. 네, 일단 한 명이 숨진 채 아파트에서 발견됐고 지금까지 다친 사람으로 파악된 인원은 6명입니다. 숨진 남성은 401호와 404호 복도 쪽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4층에서 추락한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로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상자 2명 모두 70대와 80대로 추정됩니다. 다른 부상자들도 연기를 흡입했거나 호흡곤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숨진 한 명이 지금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앞서 경찰은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곳 아파트 승강기 엘리베이터 CCTV에서 방화 도구로 추정되는 농약 살포기를 개조한 도구를 가지고서 있었던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자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바로 이 A씨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탔던 오토바이도 경찰이 추적했는데 불이 난 이곳 아파트에서 발견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하주차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 해당 오토바이 뒤편에는 기름통이 2대 실려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앞서 다른 곳에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이곳 아파트 주변에서도 화재 신고가 접수됐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동일범인 A씨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시각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전 8시 17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8시 4분쯤 서울 봉천동 일대에서 한 남성이 화염 분사기로 다른 집에 불을 발사하고 있다는 최초 신고가 있었습니다. 빌라 쪽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쓰레기 더미에도 불이 붙었는데 경찰은 이 역시 숨진 A씨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빌라에서는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라며 5만 원권 한 장도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숨진 A씨는 불을 지른 아파트에 살던 주민이었다고요. 네, A씨는 이곳 아파트에서 지난해 말까지 살았던 주민인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위층 주민과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9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과 서로 폭행해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도 취재진에게 용의자와 윗집 주민 사이 다툼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찰은 이런 상황이 A씨의 범행 동기가 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YTN 정인호입니다. 최근 공군 항공기가 비행 도중 기관총 등을 떨어뜨린 건 조종사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건데 오폭 사고 이후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최근 공군 경공격기 KA-1이 야간 비행훈련 중에 기관총과 연료 탱크를 떨어뜨린 사고 이후 공군이 사흘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군은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가 실수로 2.4km 고도에서 비상 투하 버튼을 눌렀다며 사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종사가 히터 바람 세기를 조절하다가
바로 위에 있는 형태가 유사한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조작했다는 겁니다. 비상 투하란 항공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 탱크와 외부 장착물을 떨어뜨리는 절차입니다.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조종사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었는데 히터 바람에 시야가 불편해지면서 송풍구를 조절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로 위에 그 투하 버튼이 있고 송풍구는 지름이 약 3.3cm 정도, 그리고 비상 투하 버튼은 약 3.5cm 정도 이제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형태고, 당시 기관총과 연료 탱크가 떨어진 위치는 험준한 경사가 있는 산악 지역으로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기관총과 실탄이 들어간 기총포드, 연료 탱크 무게가 합해서 최소 290kg 수준인 만큼 민가로 떨어졌다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87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이 있고 비슷한 기종도 7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안전분야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를 상대로 문책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폭에 이어 기관총과 연료통 실수 낙하까지 연이은 사고에 휩싸인 공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TF를 열어 비행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혜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오는 24일 밤 개최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거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정부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된 경제안보 전략 TF회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각으로 오전 8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리는데 미국 측에선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참석합니다. 양국의 통상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 대행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와 협의를 이어가게 된 건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 균형과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단계가 아닌 서로의 요구 사항을 탐색하기 위한 협의에 방점을 둔 걸로 보입니다.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 대행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성공적인 대미 협의를 위한 정치권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 곳곳에서 3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난 가운데 곳곳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벌써 여름이 시작된 듯합니다. 오늘도 무척 더운데요.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요? 네, 오늘 경기 안성 고산면은 29.4도까지 올랐고 경기 광주와 안성, 여주 등 수도권 곳곳에서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서울도 27.1도로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며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며 올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른 건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는 데다 맑은 하늘 속 강한 햇볕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상고온은 잠시뿐 곧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3에서 많게는 9도가량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이후에도 기온은 한동안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던데 이번에도 유란하게 내리나요? 네, 이번 비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다소 강하게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늦은 밤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서쪽 지역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10에서 60mm, 중부에도 10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바람은 제법 강하게 불 걸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에서 25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저녁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에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묻는 외신 기자에게 not yet,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을 묻는 자리였는데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대행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로서 나쁜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이게 바람 잡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덕수 대행 당당하시지 못하고 좀 정직하지 못하다. 네. 대선 차출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한덕수 대행의 입장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not yet, 노코멘트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not yet. 저는 외신 기자들의 관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존재감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굉장히 전략적 모호성을 아주 잘 갖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덕수 대행과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통상 정쟁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 목금 2+2 협의가 진행될 예정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과 얘기를 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짜기에는 오히려 대선 출마에 대한 어떤 모호한 전략성이 가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만약에 대선을 출마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바로 아마 한덕수 대행을 또 탄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현재 국정 공백을 막는 것, 그다음에 추경 편성하고 어떤 이제 사회 재난 대응 이런 것들 하기에는 현재의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게 미국과의 카운터 파트너뿐만 아니라 국정 공백을 막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다. 네, 민주당 반응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어제 부활절을 맞아서 서울의 한 대형 교회를 참모진 없이 찾았는데 이게 대선 주자들의 필수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눈도장, 그다음에 종교적인 명분 갖추기, 이런 군불대기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성문종합영어를 다시 한번 더 봤습니다. 많이 이제 보는 또 영어 교과서 같은 것이니까요. 봤더니 보통은 안 할 거면은 probably not이더라고요. probably not인데 not yet이 아니라 not yet를 한 걸 보면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단계적으로 명분을 좀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미 외신과의 인터뷰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교회, 그것도 명성교회면 대형 교회거든요. 순복음교회와 함께 이제 대형 교회인데 이 교회를 누군가와 함께 아니라 같다라는 것. 이건 이제 종교적 명분을 갖추는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probably not이 아니고 not yet다.
그러면 그건 이제 다른 단어로는 순, 뭐 2주 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왜냐하면은 아니라고는 안 하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probably not이 아니라 not yet이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를 함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대행을 향해서 노욕의 대통령 병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최고위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그분의 노코멘트에 대해서는 저도 노코멘트입니다. 자기 장사에 정신 팔린 노욕의 대통령 병자가 선거 관리와 대미 협상을 단 한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덕수 대망론은 옛말이 됐고 이제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셨나 봅니다. 너 자신을 날라, 이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경구로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저도 노코멘트라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대행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병이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간을 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대선을 관리해야 될 심판이 본인이 뛰고 싶은 그 욕심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 모습들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하면은 이 정부의 이 과오들을 모두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욕심을 들여내자마자 사람들께서 많이 하는 말이 뭘 잘했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느냐라는 비판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경제를 살리고 뭐 미국과의 외교를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단 한 명의 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지금 경제도 좋았어야 됐죠. 윤석열 정부의 3년의 경제가 그리고 민생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야 마땅했으나 지금 그렇지 않고 최악의 경제 상황과 민생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다음 권력이 되겠다고 하면서 probably not이 아니라 not yet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 보면 사실상의 많은 국민들께서 화가 날 법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고자 하는 그 모습의 비판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가 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ot yet의 의미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에서는 이틀 동안 대선 경선 후보의 토론회가 이어졌죠.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 화두였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비상계엄 옹호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어떻게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뭐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 적도 없고 비상계엄에 찬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찬탄파 한동훈 후보와 반탄파 나경원, 이철호, 홍준표 후보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계엄과 탄핵 키워드를 한동훈 후보가 먼저 꺼내들었는데요. 이 점이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본 거겠죠? 한동훈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지금 계엄을 막았다. 이 얘기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이 탄핵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인사라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 자체 의석수로는 계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탈표를 만들어줘서 계엄을 가능하게 해줬으니까 아마도 계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현재 나온 상황에서 내가 탄핵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기가 했던 사실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계엄을 내가 막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을 가지고 있는 계엄을 막았다는 그 공을 본인이 좀 가져간다 그러면은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을 거다. 아마 이런 계산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했다라기보다는 계엄을 막았다. 여기에 방점을 두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계엄을 막은 이 과정에 있어서 계엄이 너무 좀 숙고되면서 논의되면서 속도 조절 없이 그냥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한 내란 프라임에 선동 당해서 바로 계엄 막는 걸로 넘어가면서 탄핵까지 이어진 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우파 지지자들이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을 거다. 일단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예, 나경원, 이철우 후보는 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한동훈 후보다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로 후한무치한 것이죠. 이 불법 계엄과 이 내란 상황을 만든 것을 반성해야 마땅하나 그것을 옹호하고 있고 실제로 그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분노할 지점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저 토론회를 보면서 느꼈었습니다. 사실 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패악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건데 쟤네들이 맞을만 했으니까 나는 때리려고 한 거야 라고 하는 가해자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당했습니다. 근데 그 파면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있지 못하다. 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력을 맡겼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 계엄 상황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죽을 각오하고 국회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저도 헬기가 들어오고 경찰이 제 앞을 막았기 때문에 담을 넘었는데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계엄 을 정당화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옹호하고자 하는 논리를 세우는 모습은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들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2시간짜리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2시간짜리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너무 컸다라면서 또 자기 입장을 관철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세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수렁. 빠지면 못 나오는 거죠. 한 글자로 늪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렁 내지 늪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이 대선은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 결국 대선은 이기려면은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내란 탄핵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이건 더 이상 본전도 못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 또 경제 또 개헌 민생 트럼프 대응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준호 대변인도 있지만 국민의힘 대변인들 철저하게 이 프레임으로 가야 돼요. 탄핵 내란이 등장하는 순간 정리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수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경선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경선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벤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경선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프리미엄이 됩니다. 예. 일단은 대선까지는 접어야 됩니다. 왜?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미래 이 또 프리미엄 이 경선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두 글자입니다. 수렁입니다. 예, 프리미엄 경선으로 가지 못하고 수렁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 요소를 가져오는 시도를 했지만 품격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두 후보가 크게 오늘 싸울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던 기자분들의 실망하는 눈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현재는.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저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키높이 구두를 신거나 구분 가발을 하거나 뭐 속옷을 뭐 체형 맞춰서 입거나 이런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제대로 정치하려면 속이 깊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당장 그 치단계 인사들, 뭐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는 B급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캠프 자체가 B급 인사들이에요. 한동훈, 홍준표 후보 서로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내 공격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인신공격이다, B급 논쟁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자 홍준표 후보는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돌려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정치인도 이미지가 없는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미지가 없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실 정치인은 오래가기 힘들 겁니다. 오늘 상징적인 이미지가 다 있는 거죠. 미국의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요, 브로치 정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재자를 만날 때는 뱀 모양의 브로치를 했었고요. 평화 협상을 할 때는 비둘기 모양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만나는 상대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용도로 이미지를 많이 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긴 특유의 넥타이를 맸었고요. 머리도 차양막처럼 특유의 머리 스타일도 했었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에 좀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청년들 사이에서 각종 커뮤니티나 SNS상에서 많이 화제가 되는 게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주는 해석을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예쁘게 잘 나오는 이런 이미지가 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색깔이라든가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오늘 이런 입장이야. 이제 이런 신호용이 아니라 내가 카메라에 예쁘게 나온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마도 홍카콜라에게 대신 물어봐달라.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쿨하게 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으면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은 허위면 허위다고 말했으면 논란이 넘어갔을 건데 그러지 않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넘어간 면에서는 이게 두고두고 계속 어떤 이미지의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있다 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 홍준표 후보는 이상하게 비꼬아듣는 사람이 더 B급이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어제 논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논쟁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로 저는 B급도 아니고 C급, D급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정치라고 하는 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점은 굉장히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결국에는 이 파면 정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하고 국민들께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성하거나 여러 가지 메시지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장난식의 멘트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보다 말한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평가받으면 그것은 실패한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실패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경선 잠깐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에 세 가지가 없는 경선하고 있습니다. 긴장도 없고요. 검증도 없고 흥행도 없는 산무 경선을 하고 있고 바람 함저 없는 무풍지대 경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당의 어떤 경선에 대해서 오히려 언론에 주목받으니까 오히려 시기라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경선 흥행에 좀 더 신경 쓰기 더 낫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뭐 생머리냐, 키높이 구두냐.
그리고 보정 속옷이냐 이게 검증입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알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 입에서 들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밈들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설들은 있으나 그것은 설들로 끝냈어야 되는 것이지 실제 다른 후보들의 입에서 그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지 저쪽 동네에 있는 그 경선이 흥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기 질투해서 이런 질문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였다, C급 논쟁이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일 8명의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할 예정인데요. 안철수, 나경원 두 의원의 설전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토론회 이후 포문을 연 건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반탄파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 전광훈 목사와 보조를 맞추며 극우의 길을 함께했던 세 분은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나경원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안 후보야말로 당을 떠나라고 맞받았습니다. 나 의원은 SNS에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출마한 분이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해책하려는 저희가 개탄스럽다며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고 차라리 탈당해서 갈 길을 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을 추리는 가운데 그동안 여러 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했던 두 후보의 신경전도 극에 달한 모양새입니다. 네, 소장님 이게 아마 4위 경쟁 때문이겠죠? 그렇죠. 원래 1위 경쟁보다는 4명까지가 이제 다음 단계 진출자라 그러면 4위 전쟁이에요. 예. 근데 지금 대체로 여러 여론조사들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대체로 4명 안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는 거죠. 3강이라고 말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로서는 탄핵 찬성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은 대체로 당내에 또 기반이 좀 있는 나경원 후보죠. 그리고 드럼통으로 강하게 이미지를 각인했어요. 이 드럼통의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런 경선에서는 여성 후보들이 좀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남성들이 이제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이럴 때 좀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강인합니다. 이게 이제 드럼통 각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요 점만 강조를 드릴게요. 강인하게 해서 또 이제 이전에도 당에서 여러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나경원 이 후보의 지지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상황인데 대체로 4번째 자리에 나경원 후보가 좀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바짝 쫓아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4번째 카드는 누가 잡을 걸로 예상되세요? 지금 한 발짝은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길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바짝 쫓아가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헌재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저는 그 극우를 우 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극히 우수하다. 네, 김계리 변호사는 그제 저녁 SNS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한 사진과 함께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란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차분하고 강해지라는 말을 전했다고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속했던 김계리 베이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여 만에 유보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같은 사진 공개가 윤 전 대통령이 신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을 상대로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경선 후보가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윤석열 신당설은 몽상 또는 낭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런 언지를 주었기 때문에 예. 그 변호사 두 사람이 신당을 한번 해보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메시지를 내고 아니 간섭을 할 거로 보세요?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지만 그게 맥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상황 인식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김규리 변호사 이 사진,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배희철 변호사까지 셋이서 식사한 모습인데 윤버지란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버지를 합친 말인데 왜 올렸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 이제 변호사 이 두 분께서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지하고 이제 믿고 끝까지 변호까지 했었으니까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여기서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TPO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와 이제 상황과 이제 장소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두고 다투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같이 가서 협력해서 자유시장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편을 먹어가지고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이냐는 이런 중저대한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잘 뽑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분산시키는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와서 신당까지 거론한 것은 굉장히 좀 타이밍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 신당 창단 얘기를 좀 취재해봤더니 그 자유대학 출신대에서 그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같이 하자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생들이 거기에 선을 끄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경선 흥행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의 신당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단 2명이서 이거를 추진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렸던 거고 그걸 뒤늦게 알게 된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진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진정시키고 끝나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마도 밥이라도 먹이면서 어쨌든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자리에서 마련한 식사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저렇게 또 사진을 올린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맥락상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밥은 먹을 수도 있지만 사진까지 올린 건 적절치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시작된 거냐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실제로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사진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충성심이 가득하면 본인들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한 메시지를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들에게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배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동훈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을 잘했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계엄이 잘못됐고 계엄을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그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사실상 유의미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저렇게 사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음 권력이 실제로 자기 팀들로 이루어져야 본인의 앞으로의 재판이라든지 실로는 사실 뭐 멀리 봐서는 사면까지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의 메시지의 중대성과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저에서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올린 사진 한 장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넘기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1.4%포인트 올라서 50.2%를 기록했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2.2%, 한동훈 후보 8.5%, 홍준표 후보가 7.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범여권 주자들과의 3자 가상 대결,
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와 맞선다면 54.2%, 한동훈, 이준석 후보와 대결하면 54.6%를 기록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국민의힘 경선 1차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국민의힘 주자들만 놓고 보겠습니다. 왼쪽에 진한 빨간색이 전체 유권자, 오른쪽 분홍색 막대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 건데요. 1위에서 3위는 같은 흐름이고 4위 자리를 놓고 안철수, 나경원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한덕수 대행은 빠져 있는데 이 다자와 3자 가상 대결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50% 넘게 나온 건 처음이죠. 그렇죠. 이렇게 50%가 넘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특정 후보가 좀 경쟁력이 뿜뿜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이재명 대세론, 일각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대명, 구대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기반 자체가 중도를 가져가는 겁니다.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수도권하고 청년은 좀 지켜봐야 한다 하더라도 중도를 또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충청, 블루칼라 이렇게 또 수도권도 이렇게 가져가면서 경기 지역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이제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는데 여기에서 오늘 전용기 의원도 나왔습니다. 조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세론이 그냥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자신감 때문에라도 그래 그냥 대세론 쭉쭉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40일이 넘게 남았어요.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은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론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도하고 안심했을 때 우리가 2002년에도 이해창 대세론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큰 이벤트가 돼서 그때 노무현 네. 후보의 당선으로도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좀 완급 조절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세론을 그냥 대세론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변수도 있습니다. 경제, 또 상호 관세, 또 트럼프까지. 그러니까 이런 외부 변수까지도 어떻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는 이회창 후보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꺼려하는 것도 사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종철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절박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란 종식인데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와 함께했던 실제로 그리고 계엄을 막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이 본인들이 더 잘난 것처럼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조차 본인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절박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고 저희도 절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회창을 거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론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충청에 이어서 영남에서도 이변은 없었는데 구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 금융투자협회를 찾았는데요. 녹취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꽤 지금은 휴면 겜인데 꽤 큰 겜이 중에 하나였어요. 이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지금 오늘 얼마 가나 모르겠는데 한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한 5천 정도, 4천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주가 5천 시대를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공약을 볼 때마다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입니다. 경제정책이 지난번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면은 이게 시장주의, 그러니까 시장을 키워서 그 몫을 나눠 먹는 것, 잉여 이익을 나눠 먹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장에서 나눠 가지는 것. 그 분배를 우선시하는 거죠. 지난번에 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전에 배포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봤더니
30% 정도만 소상공인에게 소비할 때 쓰였고 나머지 70%는 전부 다 저축을 한 거예요. 저축하고 빚을 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지난 시절의 경제 정책들이 이렇게 사회주의적이고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내 카운터파트로 경제관료 출신이자 시장주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역설적으로 아마 경제에서 가장 자신 없다는 걸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지금은 휴먼 개미인데 나도 꽤 큰 개미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짧게 반박 듣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이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평가 나온 것이 저는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히려 경제는 민주당이 더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많이 망쳐놨지만 과거에 주식시장도 문재인 정부에 더 활성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저희가 슬로건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근거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경제정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한 70%는 저축을 했다고 하는데 3개월 뒤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를 어떻게 저축한단 말이죠. 사실상 근거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강점일 수 있는 경제정책을 약점으로 비하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경제 상황은 더 좋았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다고 비판 많이 했지만 그때 코로나를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막아냈고 경제를 잘 부흥시켰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주식시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실제로 본인도 개미 출신이고 투자를 여러 번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오히려 더 강점이고 민주당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경제가 민주당이니까 제가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부동산 정책 있지 않습니까? 26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통계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발표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조작인 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과 통계 조작이 다르니까 그걸 또 다시 민간 기업을 없애버리라는 등의 그런 지시까지 내릴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청년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업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버리니까 소상공인들의 청년들 고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다 무너지고 벼락 거지가 나오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경제를 말 자격이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는 GNI라고 해서요. 지난번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었고요. 미국도 작년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수출 실적을 낸 그런 정권이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했답니다. 그게 한동훈 후보의 얘기예요. 코로나 때도 잘 지켜온 경제가 갑자기 더 망가졌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 쓸 수 있겠습니까? 예, 민주당 당원들이 아마 경선 판단하실 이야기까지, 겁니다. 예,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청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큰 불이 나면서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에서 추락한 주민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숨진 60대 남성을 방화 피의자로 특정했는데 농약 살포기를 이용해 다른 곳에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봉천동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 뒤편으로 아파트 4층을 보면 창문들이 깨져 있고 X자로 노란색 폴리스 라인도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치워졌지만 불이 난 아파트 인근으로는 수미터까지 유리 파편들이 나뒹구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기와 열기가 올라가면서 불이 난 층 이외에도 위아래로 그을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곳 아파트 4층에서 오늘 오전 8시 17분쯤 불이 시작됐는데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앞서 불이 시작된 4층에는 경찰과 소방 등이 401호와 404호, 복도 등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아직 아파트 주민들은 공터에 모여 종종 불이 난 층을 우려스럽게 쳐다보는 모습인데요. 다들 펑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대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당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도 많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크게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숨진 채 아파트 내부에서 발견됐고 지금까지 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한 명은 남성인데 4층 복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층에서 추락한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로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상자 2명 모두 70대와 80대로 추정됩니다. 다른 부상자들은 연기를 흡입했거나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그 숨진 한 명이 지금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 A씨를 추적했었는데요. 아파트 승강기 CCTV에 농약 살포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물건을 들고 있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A씨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탔던 오토바이도 추적했는데 불이 난 이곳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이 지하주차장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오토바이 뒤편에 기름통이 2대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성이 앞서 다른 곳에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변 다른 곳에서도 화재 신고가 이어졌는데 경찰은 동일 범인 A씨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에서 화재가 신고된 건 오전 8시 17분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8시 4분쯤 봉천동 일대에서 한 남성이 화염 분사기로 다른 집에 불을 발사하고 있다는 최초 신고가 있었습니다. 빌라 쪽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었는데 경찰은 이 역시 숨진 A씨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빌라에서 유서를 발견했는데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라며 5만 원권 한 장도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숨진 피의자 A씨가 불을 지른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이곳 아파트에서 지난해 말까지 살다가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위층 주민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과 서로 폭행해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도 취재진에게 용의자와 윗집 주민 사이에 다툼이 많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경찰은 이런 상황이 A씨의 범행 동기가 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봉천동 화재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번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현장 기자의 전언처럼 숨진 방화 피해자 원래 이 아파트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살던 당시에 윗집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고 알려졌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넉 달 뒤에 다시 아파트에 찾아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층간 소음과 연관돼서 그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상태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라고 보는데 통상 이사를 가게 되면 뭐 층간 소음이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범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그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그와 연관돼서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완전히 그 추스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이 조금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불이 아파트 401호, 404호에서 발생을 했고요. 피해자는 원래 3층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들도 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은 뭐 301호에 살았는지 304호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3층에서 살았기 때문에 4층으로부터의 그 층간 소음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집을 고른 것은 뭐 추정컨대 한 집은 층간 소음, 또 한 집은 또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조금 추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집을 갖다가 예. 그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불을 지른 도구도 좀 충격적인데 일반 방화가 아니라 이 경찰이 처음에는 뭐 화염 방사 얘기가 나왔다가 농약 살포기 용이어서 불을 낸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화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언뜻 보기에 농약 살포제 뒤에 기름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놓는 그런 상태가 일반적으로 그 화염 방사기 같이 보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서 방화를 하는 것은 글쎄요, 통상 그 뭐 휘발유라든가 연소제를 이용을 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구도 직접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피의자의 가족에게 남긴 유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병원비 쓰라고 현금 5만 원 정도도 남겼다고 전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계획 범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철저하게 계획 범죄고요. 일단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농약 살포기를 불을 내는 것으로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름을 미리 사서 준비했다는 거, 또 이제 본인이 이 아파트에 방화를 하기 이전에 예. 본인이 그 어머니 살던 그 빌라 근처에도 가면서 이렇게 불을 좀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유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철저히 그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이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제 범행 직전에 근처 빌라에서 불을 낸 점, 이 부분은 왜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본인이 이것을 아마 그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사실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예. 그래서 원래 목표는 이 아파트고 거기까지 한 1.4km 정도를 이렇게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실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기구에 대한 실험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 피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아까 뭐 감정이 좀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주셨지만 정신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욕을 뭐 하고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도 있고, 네. 또 학생들이 뭐 농구를 하는데 소리가 나면은 나와서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뭐 층간소음도 층간소음이지만 그 개인적인 특성이 화를 굉장히 잘 내는 까칠한 성격이다. 그리고 이제 남과 시비 붙는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비를 거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예. 항상 다른 사람들과에 있어서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봅니다. 예, 뭐 층간소음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갈등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런 주민 간의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뤄지는 일이 뭐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어서 예방이나 해결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지켜야 할까요? 글쎄요, 이것을 뭐 단순히 우리가 층간소음만 본다면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의해서 상대 집에 방화를 한 그런 예들은 몇 번 있습니다. 사실 예. 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인 또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층간소음을 완전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한국은 돈이 많은 머니머신이라며 지금보다 9배 정도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관세 전쟁 이후엔 우리나라의 관세뿐 아니라 안보 현안까지 연계한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함께 이번 주 한미 통상 협의에서의 관심은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협상입니다. 이미 알래스카에 실사단을 파견해 타당성 파악에 나선 데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 LNG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조선업 협력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ut we may buy some ships from other countries that we're close to and that do great jobs with ships, but we're going to start the process of rebuilding. We don't.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와 영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가시적 성과를 노리는 미국과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나라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일 관세 협상에 나선 일본 강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논란이 일본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과 일본 내 구체적인 반응까지 전해주시죠. 네, 일본은 트럼프 관세를 놓고 미국과 첫 협상에 나선 국가로서 협상 과정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 담당상이 일본 측 대표로 참석했는데 협상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때 공개된 사진 그리고 이후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회동 모습을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인 마가가 새겨진 붉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엄지를 치켜든 채 웃는 모습 등은 협상의 무게를 감안할 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준 것에 매우 감사한다며 자신은 격이 한참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현지에 이어 귀국한 이후에도 기자회견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정상과 장관의 직급의 차이를 말했다고는 하지만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일 관세 협상 이후 미국 측의 요구 사항도 점점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 어떤 방향으로 예상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사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는데 일본은 아무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입니다. 일본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수입 자동차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자동차와 농산물 등에서 비관세 장벽을 일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비는 관세 협상과 별개라며 시간을 두고 별도로 미 측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첫 공판기일 때 나왔던 증인들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예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수방사 경비단장과 윤측 변호인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한 모습은 공개됐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네,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오늘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의해서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재판장이 허가하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리 재판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재판장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첫 번째 재판 전에는 사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특혜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자 재판장이 아예 재판 첫 시작할 때 신청이 늦게 돼서 그런 거지 다음번에 신청하면 다시 판단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번에는 미리 신청서가 제출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고인의 어떤 의견은 촬영을 원치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판단 결과 촬영이 허용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반면 이 포토라인의 선은 특히 법원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 과연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주차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올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저희가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전체 소속 변호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자정까지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청사에 아예 차량은 못 들어가고 이제 도보로 보행로 이용할 때도 동문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그러면서 이 법원 종합청사를 관리하는 게 서울고등법원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질서 유지 또 방호를 위해서 출입을 일부 제한한다 이런 공문을 보냈고 이게 변호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선례는 있고 그리고 또 뭔가 특혜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또는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인근에서 여러 가지 그 집회도 이루어지고 또한 돌발 상황의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만 재판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매번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규칙은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일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제 5번째 대통령이죠. 법정에서는 5번째 대통령인데 오늘은 그 헌법재판소 출석했을 때와 복장이 같았습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맺고 이제 짙은 푸른색 양복을 입었고요. 머리도 그 단정하게 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5번째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각 대통령마다 이 법정, 이 같은 법정입니다. 417호 형사 대법정에 섰던 모습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것이 다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그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요. 1996년 3월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수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판정의 그 재판석에 옛날에는 피고가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왼쪽에 피고인석이 있고 지금 보시면 나오죠. 왼쪽에 피고인석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 첫 번째 재판하고 똑같은 위치고요. 오른쪽에 이제 검사석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는 두 그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참석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그 두 분은 구속 상태였지만은 수의를 입지 않고 이제 사복을 입었습니다. 대신 배지를 달았죠. 수인 번호가 달려 있는 배지.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런 모습을 좀 기억하시라는 측면에서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빼고 11명, 변호인이 11명이었고요. 검사석은 12명, 검사 이렇게
참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주신문을 진행했던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 1대대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1차 공판 때 주신문, 2차 공판 때 반대 신문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건 이례적인 건가요? 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특히 주신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곧바로 또 반대 신문을 해야 또 증인에 대해서 증인의 잘못된 어떤 진술 등을 또 바로잡을 수 있고 또 기억이 또 환기될 텐데 이렇게 주신문만 진행하고 일주일을 쉰 후에 다음 공판기일에 반대 신문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 측에서 사실 지난 첫 번째 공판기일에 반대 신문을 곧바로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음 기일에 합시다라고 했다면은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첫 번째 기일에서의 어떤 증인,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누가 첫 번째 증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신문과 반대 신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오늘까지 반대 신문이 이어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이제 조성현 단장의 신경전이 조금 치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하달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던 것 같더라고요. 재판이라는 게 원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증인들, 특히 오늘 나온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증인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자격이라든가 증언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대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전에 받았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하다 보니 서로의 주장이 계속 맞부딪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부딪혔고 때로는 굉장히 날선 반응 주장까지도 오고 갔다. 최근에 이제 들어온 그 기사를 보면 지금도 아마 그 경비단장 그 반대 신문이 지금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문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막 끝났군요. 그런데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날샌 주장들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인 신문 자체가 검찰에 유리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채택된 증인도 수십 명이고 또 몇 명을 더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재판도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이 증인은 자신의 경험 사실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인이 한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사 절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정말 인정되느냐, 만약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냐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재판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과 좀 다르거든요. 즉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여부를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이 검사가 증명 책임을 집니다. 즉 판사가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증명 활동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 신문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고토화실을 굉장히 깁니다만 요약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즉 그동안 상당한 준비를 했고 또한 소화했던 여러 지휘관들에게 이제 무력 사용이라든지 국회 진입 그리고 또 국회의원 등의 체포 지시를 했고 그게 바로 내란이다. 폭동이고 또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증인 신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어떤 증언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어떤 증언 중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냐 등등을 앞으로 법적으로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 증인들은 그동안 어떤 증언을 할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조서도 남아 있고요, 진술도 했고 또한 헌법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주신문은 사실 어느 정도는 어떤 것을 묻고 어떤 답이 나올지를 알 수 있었다면은 오늘의 이 반대 신문은 그거에 대해서 좀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피고인 측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또 지금 조금 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증명을 해야 되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1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90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전략일까요? 전략인지 아니면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 첫 번째 공판기일에는 아마도 뭐 평생을 검찰에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소 좀 흥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과 다른 또 분위기가 있거든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소 좀 흥분 상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검찰이 모두 진술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발언도 상당히 좀 길어지고 또한 표현도 좀 격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반대신문을 진행할 2명의 군인들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각자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제가 증인에게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진 않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의 이 2명의 증인에게 직접 강하게 어떤 추궁을 하거나 다시 따져물 만한 사항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신문의 특징인데요. 사실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좀 함정에 빠뜨리고 또한 상대방의 어떤 실수라든지 뭔가 불리한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작전들을 짜서 옵니다. 그리고 주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이 안 되지만 반대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묻는 사람이 원하는 답이 이제 배어 있으면은 그건 유도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유도신문의 경우에는 이랬죠 저랬죠 예 아니요로 답을 유도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피고인이지만 당사자지만 끼어들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은 말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오늘 공개된 417호 대법정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섰던 법정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대통령들의 재판이 여기서 열린 이유는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청석이 한 150석 정도 되니까요. 들어가 보면 정말 크고요. 그 천정에 그 쌍들리에도 이렇게 걸려 있고요. 법대라고 해서 그 재판장 앉아 있는 그쪽도 한 10m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뭐 원칙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국민들 관심이 높은 재판을 선착순으로 한다. 그런데 재판정에서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계 총수들도 거의 여기서 많이 재판을 받았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뭐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 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도 했었고 현재 이 법정에서 치러지는 그 재판은 SPC그룹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사건 있고요. 피몬 UF 사건 이것도 이 법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 이 417호 대법정에 대한 의미도 좀 짚어주셨고 지금 이제 막 1심 공판이 2차, 두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 결론이 언제쯤 나게 될지에 대한 예상도 좀 궁금한데 지금 증인신문도 뭐 주차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재판을 2주에 3회 정도로 한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죠. 그런데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신청한 것만 38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 전에는 500명 얘기도 나왔거든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500명을 다 증인신문 할 가능성은 뭐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증인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을 또 엿볼 수 있는 게 사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끝이 안 나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판 2번에 걸쳐가지고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더 신속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입니다만 검찰 입장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 상당히 명확한 증언들이 나오고
또한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증언들 중에 또는 증인들의 어떤 지위나 역할과 기억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좀 중복되는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증인들은 나는 절대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밝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인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물론 공판 준비기를 거쳤습니다만 뭐 증인이 새롭게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피고인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변수가 이제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벌써 오늘도 뭔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양측의 의견서를 또 한번 확인하고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발언도 재판장을 통해서 나왔다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절차, 순서, 형식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피고인 측에서 나온다면 나중에 나올 판결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게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은 더더욱 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 재판 관련해서 소식이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김영기 대대장의 자유 발언입니다. 군생활하면서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을 어디서 이제 들어본 말 같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면서 정치적으로 군이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당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인이 증언을 하러 나와서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이런 자유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법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전해주신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사실 상당히 좀 준비해서 온 발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말 아주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발언을 그대로 차용해서 오늘 사용했다는 것은 김영기 대대장의 현재 입장 그리고 또 김영기 대대장이 내놓은 진술에 대한 본인의 자신감 그리고 또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발 내 증언을 믿어달라. 내가 이렇게 증언을 솔직하게 했는데 그러한 배경과 그런 상황을 믿어달라라는 그런 호소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내용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유재복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 반에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심각한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회복해서 활동을 재개했지만 다시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선중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관련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월요일 아침에 선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 7시 35분에 선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럴 추기경은 교황이 성부의 집으로 돌아갔다며 그는 전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심각한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가 회복해 교황청으로 돌아온 뒤에는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이었으며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교회를 개혁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어제 부활절 대축일에는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1도까지 올라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바람이 불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도에서 시작돼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고온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서울 17도, 청주 16도, 부산 14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3에서 9도가량 내려가겠는데요.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